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다단계나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노력하면 더 될 텐데 왜 이런 게 안 돼? 나도 잘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걸 어떡하라는 거야? 라면서 되게 심하게 좌절하고 모든 거를 다 놔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되게 답답한 거죠.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님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IQ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IQ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웩슬러 지능 검사라는 걸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웩슬러 지능 검사라는 걸 통해서 나오는 IQ의 평균은 100이에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100에 수렴합니다. 100에서 높아지는 지능도 얼마 없고 100에서 낮아지는 지능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IQ가 70 미만인 경우는 우리가 지적 장애라고 불러요. 그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런데 IQ가 70은 넘는데 우리가 흔히들 85 이상은 평균에 그래도 수렴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85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들 70에서 84까지에 속하는 IQ가 나온 경우에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고요. 전 인구의 13.6%가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애가 아닙니다. 장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경계선 지능이고요. 경계에 서 있는 경우는 여러모로 좀 애매합니다. 처음부터 눈에 드러나지 않고 내 문제는 뭘까? 뭔지도 모르고 평생 동안 그냥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주변에서 어떤 확실히 주는 지원도 없고요. 너는 노력하면 더 될 텐데 너는 왜 이런 게 안 돼? 라고 노력만 더 강요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거를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성취지향적인 몰아붙이기만 하니까 어릴 때부터 좀 자존감이 손상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도 잘하고 싶은데 나도 잘 섞이고 싶고 나도 뭔가 성취를 이뤄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걸 어떡하라는 거야 라면서 되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자존감, 좀 우울감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게 경계에 서 있으신 분들에게 너무 힘든 문제인데 문제의 정체는 좀 희뿌옇고 그리고 해결도 어떻게 해야 될지 희뿌옇고 참 애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언어지능에 이상이 있으면 남들과 다르게 좀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수행 속도 쪽에 문제가 있으면 너무 느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동지능 영역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잘 못하고 사람들과 잘 못 섞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할 때 검사를 했는데 IQ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ADHD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능 문제가 더 우선이 되는 거죠. 가장 흔한 거 1번은 아무래도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티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발달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숨어져 있는 맥락을 파악하는 게 조금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른들의 농담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어릴 땐 티가 안 나는데 보통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가면서 약간씩 티가 나기 시작해요. 공부도 좀 이제 배우는 게 어려워지고 집중력도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약간씩 학습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지고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좀 흔한 특성을 보자면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에서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서 유연하게 섞여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지능이라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적당히 그리고 정도껏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로 놀리면서 막 농담을 하다가도 선을 넘지 않고 딱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 돼야지 잘 섞이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계선 지능이 있는 분들은 이 정도껏이라는 게 잘 안 돼서 좀 너무 선을 넘어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상대는 나에게 농담으로 한 건데 혼자서 좀 너무 냉담하거나 화를 낸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해지니까 약간은 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쟤는 뭔가 좀 약간 어색해 같이 있기 싫어 라고 해서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경우도 많고 좀 그래요. 되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근데 본인은 그게 또 어떤 문제인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잘 안 되는 걸까? 나는 왜 저기 잘 섞여들지 못하는 걸까? 이러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도 일반인 집단에 비해서는 좀 더 많습니다. 정말 고지능 범죄자들은 이런 부분을 또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가 내 타깃이 될 수 있을까를 알아보고 그 사람의 환심을 산 다음에 좀 이용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경계선 지능 문제로 대인관계에서 잘 속해오지 못하고 자존감도 떨어져 있거나 애정결핍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 같은 곳이나 다단계 판매 조직에서 특별히 이런 쪽으로 좀 파고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면
문제보다는 감정적인 영역의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문제라는 거 머리로 좀 알아도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고지능인 사람들도 휩쓸려 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분명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다단계나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공격당하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다잡으면서 헤어나와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게다가 감정적으로까지 공격받았을 때 두 가지 영역에서 다 취약하니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정말 답답한데 결국은 큰 문제로 번지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봐왔어요. 13.6%, 7, 8명 중에 1명은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섞여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같은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심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자원은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릴 때 아이가 경계선 지능이라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정말 필요 이상으로 심하게 좌절하고 모든 거를 다 놔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건 검사가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계속 검사를 하거나 이런 건 정면으로 극복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지나친 성취를 오히려 더 강요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타고난 장점과 강점 그리고 약점과 단점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고, 지능이라는 게 우리 삶의 절대 전부는 아니잖아요. 지적 장애가 아니고 경계선 지능에 머무르시는 분들은 너무 성취를 강요당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적당히 기능할 수 있는 영역에 삶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의 약점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주면은 그냥 일반인 분들과 아무 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지능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타고나는 영역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타고났다는 거는 결국 유전적인 건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분도 있고, 사실 부모님께 나타나지 않았던 그 유전 형질이 아이에게서는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선천적인 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어요. 음치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음치면은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고 놀림감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음치는 완전히 포기만 해야 되는 거냐? 음치 치료라는 게 또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꾸준히 노력을 하면은 자신의 약점을 감출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치료라는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인지치료를 좀 시행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아, 이 사람의 이런 약점이 여기서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이게 이 사람의 자존감에 이렇게 타격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서 그 부분에 대한 반복적인 트레이닝, 대인관계의 소셜 스킬을 교육시키거나 아니면은 언어 이해에 대해서 학습이 반복적으로 들어가거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반복적으로 치료하면 IQ가 실제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흔히들 바라는 것처럼 정말 높은 수준의 IQ가 될 수는 없어도 자신의 약점은 충분히 가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할 게 아니라 경계선 지능이다 라고 평가가 되면은 어릴 때부터 인지치료를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게 분명히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좀 설득하거나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듣겠지가 아니라 조금 더 단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제가 상담하는 분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아마도 그분들의 지적 능력도 다 다를 텐데, 제가 다 심리검사, IQ 검사를 한 건 아니지만 이분은 아무래도 IQ가 조금 낮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IQ가 높다라고 평가되는 분들과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IQ가 높다고 좀 판단되는 분들은 좀 그분들의 판단을 최대한 따르도록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잘 돌려서 그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편인데, IQ가 낮구나,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떨어지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경우는 분명히 좀 더 다르게 접근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알려줘야 되고 대신 결정해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괜히 좀 이분을 존중하는 마음이 더 앞서서 빙빙 돌려 말했다가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도 않고 무의미한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제 마음도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무시한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분이 결국 그게 안 될 때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직관적으로 말을 던져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도 예전에는 이 정도로 좀 어릴 때 아이들 발달을 평가하거나 어떤 심리를 평가하는 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 역시 불안과 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아이가 남들과 잘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수 있을까? 성취를 이뤄낼 수 있을까? 되게 불안하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 뇌를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고 강점은 키우고 약점은 보완하는 식으로 간다면은 저는 그거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과가 나와버렸네? 의미가 없구나 라고 다 회피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아이에게 너는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돼 라고 몰아붙이는 경우들, 이게 정말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능은 정말 우리 삶의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지능이 높아야만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지능이 높으면 좋죠. 제가 이거를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능이 낮은 경우에 행복하게 살 수 없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른 삶의 방식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나 성취를 통해서만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삶에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에서도 작은 행복을 느끼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거기서 느끼는 소속감 같은 것들이 이 사람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고 좋은 삶의 형태잖아요. 이렇게 좀 가이드를 해주는 방식으로 가면은 되게 좋을 텐데 우리 사회가 솔직히 좀 워낙 이제 성취 지향 쪽으로만 가긴 하니까 이런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저는 MBTI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MBTI도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있던 검사인데 최근 몇 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경계선 지능 또한 그렇거든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사회가 좀 더 각박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어떤 평가하는 거를 좀 가성비 있게 하고 싶어 해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 사람은 나는 이랬구나 라고 좀 더 심도 있게 다면적으로 알아가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래서 이랬네 라고 가성비 있게 딱 평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불안과 연관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미래를 좀 더 비관적으로 보고 좀 사회의 미래의 불확실성이 많이 커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 때 사람들은 뭔가에 의존하고 싶어 하거나 뭔가를 회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의존하고 싶어 하니까 이런 MBTI 같은 것들에 좀 더 의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유전자 결정론 같은 게 몇 년 사이 얘기가 되게 많아져요. 그거 어차피 다 타고난 거야. 우리 노력하는 거 다 의미 없어. 라는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능이 낮아서 안 되는 거였다니까? 너 어차피 이거 해도 안 돼. 노력하면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노력하는 것도 다 유전적이야. 결정돼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다 의미 없다. 라는 식의 회피 쪽의 마음들이 불안에 의해서 이 심리들이 좀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계선 지능, 저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좀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농구라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농구를 하고 있고, 저보다 신체 능력이 훨씬 더 좋은, 그리고 키가 훨씬 더 큰 어린 친구들과도 같이 농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친구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한계를 인정하라는 게 다 놓아버리라는 게 아니죠. 그래도 그 안에 있을 나의 강점은 키우고 또 나의 약점은 나만의 방식으로 보완해가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꼭 경쟁에서 이겨야만 우리가 행복한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꼭 남들에 비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경쟁에서 이기고 성취를 이끌어내면서 우리가 얻는 삶의 의미도 있지만 그게 우리 삶의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다들 살기 힘드니까 우리나라와 타국을 이제 비교하는 연구 결과들이 인터넷에도 유튜브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한국인들은 뭐에 이제 우선적인 가치를 두냐 보면은 1번이 항상 나오는 게 돈이고 다 성공지향적이죠. 근데 외국의 OECD 국가들, 선진국들을 보면은 1번 나오는 게 보통 이제 가족, 그리고 내 취미, 이런 것들이 우선적인 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적 능력으로 상대방들과 경쟁하면서 승리하는 게 잘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그 한계는 솔직히 인정하고,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 내 삶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만들까, 이거를 어릴 때부터 스스로도 고민하고 부모님들도 이거를 좀 가이드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 환경에서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떤 소속감도 느끼고, 그리고 내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뭔가에 몰입할 수 있는 취미나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 라는 쪽으로 삶의 시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의 시선을 돌려보시면은 분명히 내가 패배자가 아니라 조금 다른 방향에서 행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